자, 뭐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 사실 북런던 더비는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뭐 이길 팀을 이긴 겁니다. 1탄 보스 깬 느낌이죠. 보스 아닙니다. 보스도 아닌가요? 예, 뭔 보스예요. 보스가 아니다. 마치 네. 언뜻 보면 오 더비를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별게 없다. 슈퍼마리오의 거북이 같은 느낌이네요. 처음 딱 등장할 때 그냥 밟고 끝내면 되잖아요. 거북이 정도. 네, 아니면 거북이 그냥 정도. 지나가다가 그냥 뭐 이게 낭떠러져 떨어진 거 정도. 점프 잘못해가지고.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맨체스터 시티, 첼시 경기 그리고 북런던 더비까지 어쨌거나 부담스러운 일정에서 클린시트하면서 모두 다 클린시트 했잖아. 그리고 지지 않았다는 거.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의 토트넘이 올해는 굉장히 다르고 지난 시즌 대비 굉장히 좋아졌고 이 정도라면 이번 시즌이 사실 좀 혼란스러운 시즌이잖아요. 그쵸. 우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하는 분위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 그러면 무리뉴가 좋지 않았을 때의 팀들 그리고 좋았을 때의 팀들이랑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유사한지 우리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안 좋았을 때 생각하면 맨유였을 때 물론 뭐 본인은 이제 내가 맨유에서 2위한 게 최고의 업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 팬들한테 가장 많은 욕을 들어먹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랑 첼시 2기 요거 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 중에서도 진짜 비판 많이 받은 시즌들을 특정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경질당했을 때 시즌인데 예. 첼시는 2015-2016 시즌 리그 우승하고 그 뒤에 무리뉴가 경질될 당시의 성적이 16위예요. 이때가 그때잖아요. 첼강딱 시절. 네, 맞아요. 네. 이런 얘기 막 그쵸. 많이 조롱당했었지 팬들이. 최종 성적은 물론 10위였지만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당시에 워낙 좋지 않은 기세였고요. 이때 첼시가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 첫 번째로 수비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일단 에이스였던 존 테리가 부진을 겪었던 시기였고 예. 무엇보다 풀백에 이바가비, 이바을, 이바병, 이바정 이런 별명까지로 나왔을 시기였죠. 그때 약간 되게 좀 쪼다 같았어. 원래 이바노비치가 그랬던 선수가 아닌데 좀 이상했죠. 웃긴 게 테리는 그때 주장이었고 이바노비치는 부주장이었어요. 네. 첼시는 주장 테리가 없을 때 수비를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부주장인 이바노비치도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 간수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예. 팀엔 리더가 없는 상태로 그냥 긁어진 거거든요. 그나마 쿠르투아를 대신해서 베고비치가 꽤 좋은 활약을 했는데 베고비치가 하드캐리했지만 수비진이 너무 뻥뻥 뚫렸다. 무리뉴 팀답지 않게 수비가 붕괴됐던 게 이때였고요. 보면은 26실점이거든요. 네. 첼시치고는 너무 실점 지표가 많다는 게 이런 데서 확인이 되죠. 사실 26실점이면 이때 당시에 경기를 얼마 안 했을 때인데 16경기 26실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지. 무리뉴 팀인데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지표였고 두 번째는 중원 영향력의 저하입니다. 네. 사실 마티치랑 파브레가스의 이 삼선조합이면 어느 정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딱 봤을 때도 밸런스가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기동력이 엄청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14-15 시즌 우승했을 때 얘기로 넘어가 보면 그때 전반기 때 잘하고 후반기 때 약간 주춤했는데 그 이유가 첼시가 선수층이 얇아서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티치 같은 선수는 이미 과부하가 온 시점이라 이때 기동력이 더 떨어져 있었고 내가 기억하기로 그때 14-15 시즌에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 팬들이 후반부에 가서 염려했어요. 맞아요. 이거 문제 생긴다. 네. 영입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결국은 영입을 못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난 건데 또 파브레가스의 삼선 기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우려되는 부분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가진 그 엄청나게 큰 장점 플러스 태생적인 단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패스에서의 눈을 뜬 레지스타의 확실한 면모는 있지만 단점은 결국 수비 커버의 맞아요. 문제인데 네. 너무 수비를 안일하게 해서 실점때 빌미가 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촉발되는 문제가 뭐냐? 공격진이 공격에 집중하지 못해요. 아자르, 윌리안 이런 선수들이 파브레가스 커버해야 되고 뒤가 불안하니까. 게다가 윌리안은 이바노비치로 커버해야 되고 그렇죠. 페드로가 이때 이적생이었는데 페드로도 예. 결국 정착을 못한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는 첼시의 무리뉴 감독의 원톱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는 골은 잘 넣지만 포스트 플레이를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측면으로 많이 빠지니까 코스타마저도 박스를 비워두는데 그때 박스를 침투해야 되는 선수들이 다 수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위치를 못 잡는다. 네. 그리고 백업 공격수가 하필 맨유에서도 실패했던 팔카오다. 맞아, 이때 팔카오 있었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주요한 특징은 무리뉴 감독의 코어 라인의 제일 중요한 수비, 중원, 공격수 다 부진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시기였습니다. 네. 요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과는 상당히 뭐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지만 네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맨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개인적으로 이때 베스트 11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기 때마다 너무 많이 바뀌었고 네. 포그바가 물론 출전 시간은 꽤 있었지만 결국 포그바도 바이러스 얘기까지 무리뉴 감독이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바이러스. 그때가 그 집 가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때 아니에요? 네, 훈련장에서. 그때죠. 예. 그때 우리가 썸네일을 이렇게 무리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또 우리 제작팀장이 써가지고 포그 바이러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뭐 그런 시기가 있었고 오른쪽도 사실 뭐 레시포드, 루카쿠, 레시포드는 톱으로 나올 때도 많았었으니까 뭐 링가드, 마타 이런 선수들도 이 자리에 워낙 골고루 나왔었기 때문에 수비진에 제외하면 베스트 11을 특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당시 순위는 6인데 순위도 순위지만 팀 분위기가 너무 와해된 부분이 컸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컸어요. 진짜 맨유는 약간 한 팀이라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첼시 얘기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에바카네이로 문제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그렇죠. 라커룸이 엉망이 된 게 제일 컸어. 네. 네. 그래서 이때 맨유는 경기력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중원 기동력의 문제입니다. 일단 포그바, 마티치, 펠라이니 아니면 에레라 이러한 조합인데 무리뉴 감독의 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미드필드에서의 볼 운반책이 없었어요. 안 되죠. 그리고 포그바가 어쨌든 많이 뛰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 커버를 해줄 만한 선수들도 미드필드에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팀에서 항상 있어왔던 마케렐레라든지 에시앙이라든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의 캐디라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호이베르라든지 이런 선수들처럼 정말 꾸준히 일 다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때 맨유에는 결국 부족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문제, 밸런스가 첫 번째로 좀 도드라졌고 볼 운반책이 없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직선적인 윙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직접적으로 몰고 올라가야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웃긴 점 지금 맨유도 똑같아요. 직선적인 볼 운반책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뭐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른 종류로 공을 중원에서 많이 또 운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몰고 뭐 측면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선수가 좀 부족하죠. 다 포워드 성향이죠. 네. 그래서 맨유 보드진이 이때도 물론 보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 지금도 결국 그 긴 시간 동안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보드진도 비판을 해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맨유는 사실 또 돈을 안 쓴 건 아니었거든요. 안 쓴 그죠. 건 아닌 게 아니라 무리뉴가 돈 많이 썼어요. 그 전 시즌에 특히.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에 대한 비판이 이때 같이 가해졌죠. 그쵸. 넌 돈 쓰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팬들 입장에서 할 수 있거든.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쓴 돈이 얼만데. 네. 전 그래서 맨유는 무리뉴가 물론 무리뉴 입장에서도 보드진이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본인도 맨유하고 뭔가 상황이 안 맞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맨유 팬분들은 무리뉴한테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네. 일단 그리고 세 번째 애매한 원톱 자원 루카쿠입니다. 무리뉴 감독 팀에서는 확실한 타겟터가 필요한데 루카쿠는 일단 세리에 때의 폼이 지금 세리에 때의 폼이 프리미어리그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고 지금이 제가 봤을 때 루카쿠는 인테르 가서 하이예요. 네. 제일 괜찮은 제일 좋아요. 그 비결이 등지는 플레이가 발전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맨유에서 뛸 때는 등지는 플레이가 조금은 부족했고 공중볼이 이 선수는 지금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겟터로서 무리뉴 감독의 필요 요건에 잘 부합하진 않았고 결정력 문제도 이때 꽤나 도드라졌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레시포드나 마시알은 물론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비판이 재평가를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레시포드는 무리뉴하고의 상성이 그렇게 잘 맞은 선수는 아니었다고 봐요. 본인도 폼이 떨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솔샤르 임시 감독이 이 시즌에 오고 직접 침투하는 움직임이나 어떻게 득점을 해야 되는지를 솔샤르가 집중적으로 잡아줬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 무리뉴의 평가 그것도 있었죠. 포워드 잡아먹는다. 네. 그래서 마샬이랑 레시포드가 솔샤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형철이 얘기한 대로 공격 포인트가 늘어난 걸 봐라. 근데 지난 시즌까지 똑같은 평가가 토트넘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손흥민 그렇죠. 저렇게 쓰는 거 봐라. 왜 공격수를 이렇게밖에 못 쓰냐.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확 바뀌는 바람에 예. 이거는 무리뉴가 토트넘에서는 활용법을 잘 찾아줬는데 맨유에서는 이 선수들에 맞는 활용법을 못 찾은 부분이 그게 서로 잘 안 된 거지. 네, 그건 무리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특히 후반기 레시포드가 완전 달라진 걸 생각하면 맞아요. 분명 무리뉴한테도 비판의 소지는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기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토트넘은 이게 다 반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무리뉴 감독이 가장 중요시하는 중원의 활동량 장악, 호이베르와 시소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없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확실한 타겟 공격수 해리 케인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확실한 스코어러. 소니 케인 둘. 네, 딱 둘이 있죠. 같이. 그러니까 결국 첼시 2기 때 그리고 맨유에서의 모습 마지막 모습 때랑 비교해봤을 때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이 필요로 하는 코어 라인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사 부분이 왔고 크죠. 호이베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차이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좋아요. 첫 번째는 보드진과의 마찰. 그러니까 나는 네.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 게 뒤에 얘기할 부분이랑 같이 결국엔 무리뉴 이거는 난 이게 뭐 아주 전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선수 스타일의 어떤 성향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거. 그러니까 무리뉴는 본인의 그 팀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되게 확고한 사람이잖아. 그게 아주 부드러운 이 말랑말랑한 그런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본인 스타일로 끌고 나가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랑 잘 안 맞죠? 그러면 다 어그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부드럽게 맞으면 잘 가는 거고. 근데 이 팀들이랑은 첼시 2기 때는 그거 안 맞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 때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마지막에 또 카시아스랑 이러면서 또 거기도 문제가 생겼었잖아. 그렇죠. 사람이랑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야. 예. 근데 토트넘은 아무래도 그런 염려가 적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현지 기사를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은 결국 어느 정도 무리뉴 감독의 어떤 지지를 받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성향이 조용조용하거나 혹은 코어 라인에 있는 해리케인 같은 선수들도 오순도순 감독의 말을 따르는 스타일이니까 묵묵한 스타일이고 네. 손흥민 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막 눈에 특출나게 튀는 독특한 행동을 하는 스타일의 뭐 스타 선수가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몇 그런- 시구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토트넘에 그 형이 정의하는 슈퍼스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난 그 슈퍼스타가 축구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막 어디서 파티를 했다라거나 그쵸. 이런 종류의 선수들이 없어요. 첼시 이기 때는 아까 얘기하셨던 첼시 의료진하고의 마찰 뭐 그런 부분이 네.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태업 논란 근데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 그게 어. 지금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논란들이 오면서 계속 팀이 흔들렸잖아. 아니 그래서 그렇죠. 그때 해축계에서 그 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자르 그거 태업해가지고 무리뉴 호우하면서 막 태업하는 그래. 거. 어. 인터뷰도 있었죠. 어느 익명 선수가 무리뉴를 위해 이길 바에는 지는 게 낫다는 얘기했다는 부분도 네.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거 맞아요. 보면 태업설은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수랑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않았을 수 네. 있다. 그거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보드진과 마찰 네. 그런 부분이 영입도 제대로 원하는 대로 좀 안 된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드진과의 마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을 보면 첼시도 영입했던 선수들이 페드로와 베고비치 정도 제외하고는 다 긴가민가한 선수들이에요. 케네디, 팔카오, 진로보제도 헥토어, 있었네. 그렇죠. 이때 선수들이 결국은 흔히 얘기하는 음. 첼시 암흑기의 상징, 이 시즌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보드진이 계속 무리뉴 감독이 그 전 시즌부터 주장해왔던 목적성 있는 보강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은 확실하게 선수층의 문제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염려됐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이때 보드진이 잘했다. 이때 뭐 무리뉴가 잘했다. 서로 뭐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드진이랑 무리뉴랑 이게 잘 맞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불만을 갖고 감독이 왜 있다위야 혹은 보드진이 내 말을 안 들어줬어 이런 잡음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누가 지금 잘했다 뭐 그러니까 네. 이걸 가리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 이게 토트넘하고는 대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맨유도 보면 영입한 선수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프레드, 지오고 달로 그리고 서드키퍼 리그랜트인데 그러니까 이 시즌에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전에 돈 많이 썼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즌에 보면 무리뉴는 현 스쿼드로 내일도의 3화에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즌들은 일단 부진의 첫 번째 이유가 영입 실패라는 걸 분명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맨유 팬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 아니 사다 달라는 거 존나 많이 사줬고 돈도 존나 많이 썼는데 네가 성적 못 내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리뉴와 맨유는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단적으로 차이를 보면 지금 레비의 경우에는 일단 무리뉴 감독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까지도 보도에 있더라고요. 예. 영입도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만큼 주전이나 백업에 대한 영입이 확실히 이루어졌고 이 영입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무리뉴 감독의 생각과도 일치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도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뭐 이렇게 딱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따가 유사점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 무리뉴는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하고 보면 사실 약간 그 분류하기가 좋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우승의 목마른 아까 얘기한 그 슈퍼스타라는 게 실력적인 슈퍼스타가 아니라 막 진짜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화려한 선수들이 없는 우승의 목마른 그 어떤 전사들로 이루어진 팀이랑 무리뉴랑 궁합이 비교적 잘 맞는 것 같아. 전사들. 첼시 1기 그렇죠. 그리고 포르투 때 그럼 약간 헝그리 정신으로도 얘기할 수 약간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도 네. 사실 포체티노랑 굉장히 좋은 걸 보냈다가 타이틀을 못 땄기 때문에 그 트로피가 생각하는 그 굶주림 그런 게 맞았을 때 쫙 나가는데 반대로 되게 화려한 스타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클럽의 규모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메가 클럽이거나 그러면 마찰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또 약간 독특한 케이스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네. 거기를 빼고 보면 되게 약간 쉽게 구분이 가는데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나는 이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무리뉴가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펩을 저지하고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건 어마어마한 성과야. 뭐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은 지금 토트넘하고 분명하게 있다는 점. 선수단 사이도 결국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토트넘 선수들의 성향과 네. 기존 특히나 이때 실패했던 선수들의 팀원의 성향들을 봤을 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단적으로 토트넘에서 그나마 조금 무리뉴하고의 어떤 갈등이 좀 있어 보였던 선수가
6월에 은돈벨레 한 번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네, 무리뉴가 직접적으로 은돈벨레를 네. 비판했는데 역으로 은돈벨레는 여기에 불만을 품은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열심히 분투해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잘하잖아요. 네. 괜찮으니까. 이게 아까도 이거 또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은돈벨레랑 포그바랑 스타성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당연히 포그바보다 훨씬 많은데 이 은돈벨레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수야. 그러니까 컨트롤이 컨트롤이 들어가 돼. 있다는 얘기지. 막말로 은돈벨레 여태까지 뭐 했다고. 근데 무리뉴가 쌓은 커리어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무리뉴가 얘기를 야, 넌 나 믿고 따라오라니까? 그러면 내가 은돈벨레라도 여러 가지 짱구를 굴려봤을 때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가자. 아니 다른 트로피가 몇 개. 그래. 무리뉴 아래에서 월클로 이렇게 월클 반열에 오른 선수가 몇 어. 명이고. 근데 포그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내 스타일이 있는데 라는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유명세와 실력을 가진 선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포그바가 이상한 선수다, 무리뉴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선수로. 왜냐면 포그바는 무리뉴를 제외한 나머지 감독들이랑 마찰이 없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강대 강이 부딪히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선수단과의 관계도 꽤 주목해 볼 만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스쿼드의 문제입니다. 선수단 스쿼드가 딱 무리뉴 감독이 코어 라인으로 생각하는 수비진, 미드필드의 활동량, 확실한 타겟 공격수와 스코어러 이 부분이 토트넘은 그래도 갖춰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첼시의 마지막 시즌 그리고 맨유의 마지막 시즌과 비교했을 때 단순한 선수단의 어떤 차이에서도 분명 무리뉴 감독의 성향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다뤘던 부분들을 정리하면 결국 무리뉴 감독의 기준에 확실히 걸맞는 준비가 지금 토트넘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됐었던 우리가 약간 그 안 됐었던 팀과의 차이를 봤으니까 잘 됐었던 팀이랑 뭐 약간 언급한 게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